자, 우리가 소방에서 다루는 것들이 고체도 다르지만 특히 소화약제 같은 경우에는 액체 아니면 기체거든요. 이걸 합쳐서 유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유체들을 다루다 보니 그런 유체에 관련된 기체에 관련된 것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보일의 법칙이든 샤를의 법칙이든 이걸 합쳐서 말하는 보일 샤를의 법칙이든 간에 전부 이거는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궁금해졌고 기체의 양이 일정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기체의 양을 일정하게 두고 그리고 이제 기체는 온도와 압력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온도를 일정하게 두고 싶을 때는 온도를 일정하게 두고 압력을 일정하게 두고 싶을 때는 압력을 일정하게 두고 계산하는데 어쨌든 일정량의 기체를 더 때려 붓진 않겠다. 그럼 보일의 법칙은 압력에 반비례한다고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또 쓰냐 하면 이렇게도 써요.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데 부피하고 압력의 곱은 일정하다라고 쓰는 거예요. 자, PV 값이 일정한데 압력이 10일 때 예를 들어서 부피가 1이었다라면 압력이 5일 때는 부피가 2가 돼야 되고 압력이 1이면 부피가 10. 그래서 봐요. 압력이 줄어들었죠. 압력은 15, 1 줄어들었는데 부피는 늘어났잖아. 그래서 이게 반비례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두 개의 곱이 일정하다. 하나가 늘어나면 하나는 무조건 줄어야 돼. 이게 바로 반비례 관계예요. 그 다음에 샤를의 법칙은 그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 이때 말하는 온도는 절대 온도. 자,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아까 찌그러진 탁구공 얘기했듯이 요만한 공간에 내가 기체를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부에서 작용하는 압력은 일정하게 뒀어. 그런데 온도를 높이는 거지. 그러면 이 입자들이 방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 입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요. 활발하게. 그리고 기체의 압력이라는 것은 이게 자, 이렇게 기체의 부피라는 것은 보통 이 고체의 부피는 이거 자체의 크기거든요. 근데 기체의 부피는 기체가 차지하는 공간이에요.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 그러면 내가 온도를 높였어. 그럼 얘가 운동이 활발해져서 운동 에너지가 많아져서 운동이 활발해져서 미친 듯이 움직이면서 이 벽을 밀어내는 거예요. 이 벽이 단단한 시멘트가 아니라 이제 고무처럼 이렇게 돼 있어. 팽창이 가능한 거. 그러면 운동이 활발해져서 아까는 퉁퉁퉁 이렇게 쳤다가 온도를 높이면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치는데 이 벽이 움직이는 벽이에요. 그래서 더 센 힘으로 더 빠르게 치니까 얘네들이 이 풍선의 크기를 밀어내가지고 부피가 커지게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요거를 이거를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써요. 이렇게. 반비례는 두 개의 곱이 일정한 거고 비례는 분모분의 분자 이게 일정한 거예요. 요렇게 써도 똑같은 표현이다. 그냥 그렇게 외우시고 그리고 이걸 합쳐서 그렇다면 부피는 압력에는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온도에는 비례하니까 이렇게 씁니다. 얘네 둘이는 반비례, 얘네 둘이는 비례. 그래서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고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쓰냐면 계산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첫 번째 온도일 때 첫 번째 압력, 첫 번째 부피 요식하고 두 번째 온도일 때 두 번째 압력, 두 번째 부피는 같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15페이지에 오른쪽에 상반기 공채라고 하나 나왔네. 그죠? 자, 볼게요. 영도씨. 일기야. 완전히 밀폐된 지하 공간에 화재가 발생을 했다. 자, 외부에서 관측된 현장의 온도가 400도씨였다. 자, 이상기체 조건에서 화재 그죠? 요렇게 있었는데 요게 400도씨로 바뀌었대요. 이상기체라 하면 이 법칙 다 써도 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 기체는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압력은 그러면 실내 압력은 몇 배 증가했느냐? 그럼 여기에서 나중에 이 압력
이거 P2 이게 얼마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기서는 그냥 샤르르 법칙 쓰면 되기는 야는 뭐 써야 돼요? 샤르르 법칙 못 쓰지. 부피가 근데 봐요. 처음에 부피가 있어 없어? 없잖아. 부피는 모르는데. 나중 부피도 모르겠고 어쨌든 근데 온도도 변했고 압력도 변했으니까 압력을 물어본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온도 압력이 동시에 변하는 보일샤르를 써버리는 거예요. 얘는 온도가 일정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 얘는 압력이 일정할 때 사용하는 거고 얘는 다 변할 때 사용하는 거. 그러면 요게 첫 번째 상황인 거예요. 첫 번째 상황. 원래 이런 지하 공간에서 불이 나니까 두 번째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볼게요. 보일샤르를 써가지고 이 법칙을 쓰자고 했어. 그러면 T1분의 P2 곱하기 P1, V1은 T2분의 P2, V2가 된 거야. 자, T1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온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0도씨. 근데 아까 이 온도가 무슨 온도로 했냐면 절대 온도. 그러면 절대 온도로 고치려면 0도씨에다가 얼마를 더해주라 했냐면 273. 그럼 야는 273 켈빈. 그럼 얘도 미리 더해놓으면 더하기 273 해놓으면 야가 673 켈빈 이렇게 간다고. 자, 첫 번째 273분의 첫 번째 압력이 1기압 곱하기 부피 모르겠는데. 자, 두 번째 673분의 두 번째 이거는 물어주는 거예요. 나 두 번째 부피 모르겠는데. 그죠? 다시 볼게요. 근데 문제. 자, 지하에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기체의 부피라는 것은 기체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라고 했는데 지하가 고무풍선은 아니잖아요. 그럼 부피의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럼 여기에서 두 번째가 첫 번째랑 똑같다 이 말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러면 양쪽에 P2가 분자에 있으니까 673을 곱해버리면 P2는 얼마가 나오냐 하면 뭐 273분의 뭐 673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대충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나누기 대충 하면 되는데 자 보세요. 지문에 전부 2.1, 2.3, 2.5, 2.7로 시작하니까 무조건 나누기 할 때 2부터 나눠야 돼. 673에 나누기 273 하면 2, 546 그러면 7, 270 보세요. 270 남았잖아. 그러면 273하고 엄청 가까운 숫자 남았잖아. 그러니까 이 뒤에가 1, 2, 3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대충 1, 3은 아닌 거예요. 5 아니면 7이라. 이거는 계산해봐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대충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기를 뭐 쓸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됐죠? 이건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다 하나로 얘기하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있어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PV = nRT.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근데 여기서 하나 고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P는 압력이고 V는 기체의 부피고 N이 기체의 몰수거든요. 몰수고 이 R이 이상기체 그 상수고 이게 T가 절대온도인데 이 R에 대해서 상수예요. 상수 0.082 뭐 1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단위를 리터 atm per k 몰 이렇게 쓰던가. 자, 세제곱미터 atm k 킬로몰 이겁니다. 지금 책은 어떻게 돼 있냐면 atm 세제곱미터 킬로그램 k인데 그죠? 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에요. 요거거나 리터 이게 부피를 리터 단위를 쓰고 기압 단위를 atm 기압을 쓰고 K가 이 K가 뭐냐 하면 켈빈 온도의 K 그리고 몰. 그런데 부피를 1000배로 늘리고 싶어. 1000리터가 1세제곱미터거든요. 그래서 얘를 1000배로 늘려가지고 세제곱미터로 바꿨어. 그럼 분모에 이 몰을 1000배로 늘린 거예요. 그래서
킬로몰이 된 거라. 이 단위를 쓰든지 이 단위를 써야 돼요. 요건 아닌 것 같아요. 이상기체 상수 가지고 나중에 뭐 계산하는 것도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요것만 싹 고쳐놓고 갈게요. 몰수 계산은 다음번에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났을 때 열이 전달됨으로써 화재 확산이나 아니면 뭐 플래시 오버도 가능을 하고, 그래서 이제 열 전달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읽어보면 물체 내부 또는 물체 사이에 온도 차이가 생기면 무조건 열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열 전달. 그런데 열 전달의 방법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복사. 그 다음에 대류. 그 다음에 전도. 전도부터 나와야 되는구나. 전도, 대류, 복사. 열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은 요 세 가지입니다. 전도는 고체나 뒷페이지 보면 정지, 유체에서 열 전달하는 방법이고, 대류는 유체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방법이고, 복사는 중간 매개체가 없어. 얘네들은 고체, 유체에 의해서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중간 매개체 없이 전자기파의 형태로 전달된다. 이게 바로 복사예요. 자, 여기 방바닥이 있어요. 우리가 보일러. 이게 바닥이야. 그럼 이 밑에 보일러관이 지나가요. 보일러관. 보일러관 안에 뭐가 들었냐 하면 물이 들어있어, 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집에 LPG를 사용하든 뭘 사용을 하든 간에 이 따뜻한 물을 이렇게 보내버린다고. 그러면 물이 지나가면서 지가 가지고 있는 온도를 여기 방바닥 시멘트에 고체니까 여기 전달은 전도. 그리고 요 위에 상부에 정지 유체가 있어서 요 사이에 전달되는 열의 형태는 전도. 그런데 방이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는 공기가 있잖아요. 시간 지나면 지금도 제가 여기 지금 덥다고 얘기했잖아. 공기가 훈훈해졌거든. 여기는 대류. 이런 방법이에요. 그리고 복사는 바로 뭐냐 하면 난로가 있단 말이야. 난로 있는데 여기 손을 째고 있으면 요 앞쪽은 뜨거워 죽는데 뒤쪽은 차갑잖아요. 여기는 복사, 전자기파 형태로 바로 들어오는 게 복사예요. 자, 다시 전도는 고체나 정지, 유체에 의한 열이 전달이 바로 전도고, 대류는 여기에 있는 공기가 아래 위로 섞임으로써 이 방 안의 공기가 전체적으로 훈훈해지는 거. 이게 대류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화재 초기에 열이 전달되는 형태가 전도나 대류예요. 자, 그러고 복사는 여기에서 설명을 못 하는데 나중에 이제 플래시 오버라고 있어요. 거기 복사에다가 플래시 오버라고 써놓으세요. 자, 우리가 복사를 얘기할 때 항상 이 난로를 얘기하긴 하는데 여기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단 말이야. 태양의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오는 형태. 우주에는 돌덩이는 있을지 몰라도 공기는 없거든요. 그 에너지가 직접 들어와. 그게 바로 복사.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한다고. 플래시 오버라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여기 밀폐된 실 안에서 화재가 났단 말이에요. 화재가 나가지고 그 열기들이 위로 올라가고 이 방 전체가 훈훈해지면서 대류에서 훈훈해지면서 이쪽까지 여기 천장도 마찬가지고 옆에 벽체도 마찬가지고 바닥에 있는 것들이 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데워지기 시작하면 얘네들이 온도가 올라갈 거거든요. 온도를 가진 모든 물체는 복사 에너지를 낸단 말이야. 나도 복사 에너지를 내고 여러분들도 복사 에너지 내는데 우리의 온도는 그닥 높질 않아서 나오는 복사 에너지량이 미비해. 그러니까 지나가니까 뜨겁진 않는 건데 얘네들이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한 450도, 한 500도씨가 되면 이때 벽도 마찬가지고 바닥도 마찬가지고 천장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한 500도가 되면 자기의 온도에 걸맞는 복사 에너지를 일시에 다 이 방으로 뱉어내요. 그러면서 이 방이 홀라당 한꺼번에 불에 휩싸이는 플래시 오버라는 게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플래시 오버가 복사 때문에 일어난다. 그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 대류라는 것은 초기에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나면 열기류가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화재가 나면 이 방에는 여기 뭐 있어요? 이거 하얀 거. 이거 뭘까요? 요거 하얀 거. 요거 하얀 거. 감지기.
감지기. 화재가 나면 감지기가 감지를 해서 화재가 났다라는 경보를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이 방에는 없는데 우리 뭐 아파트나 아니면 어디 가면 천장에 헤드, 스프링클러 헤드가 달려져 있어. 그러면 그 헤드에서 물이 방사가 돼가지고 물을 뿌릴 건데 걔네들이 이렇게 천장에 이렇게 단단 말이에요. 헤드는 제가 이렇게 그리고요. 감지기는 이렇게 그리는데 얘네들이 작동하는 게 바로 이 대류에 의한 열 전달에 의해서 얘네들이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류에 의해서 헤드나 감지기가 작동을 한다. 그거 기억을 하고 복사는 나중에 건축물 화재에서 배우는 플래시 오버랑 관련된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전도는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 뭐 뜨거운 우동 먹으러 가거나 라면 먹으러 갈 때 쇠젓가락 꽂아 놓게 되면 젓가락이 입 못 대잖아요. 그죠? 쇠를 통해서 열이 이렇게 전달이 돼서 이 전체가 다 뜨거운 상태. 그게 바로 전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각각의 복사도 마찬가지고 대류도 마찬가지고 전도에 관해서 어떤 법칙을 이 과학자들이 다 밝혀낸 거예요. 이 전도는 지금 거기 보시면 뭐 프리에의 뭐 전도 방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두께에 반비례한다. 뭐가 전달되는 전도에 의해서 전달되는 그 열이라는 것이 여기 벽이 있고 벽 두께가 L이라 한다라면 여기서 화재가 나서 열이 이렇게 전달이 될 건데 이 너머까지 전달되는 그 열의 양은 벽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덜 나오겠죠. 그건 거예요. 그래서 그 식이 보면 K, A, dx, d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써요. 똑같아요. 이게 d라는 것은 아주 미소하다. 그러니까 봐요. 이 K는 뭐냐 하면 이 벽체 자체의 성질이에요. 이 벽체가 얼마나 열을 잘 전달해 줄 것인가. 그래서 만약에 이 벽체의 열 전도도가 크다라면 봐요. 이 벽체의 열 전도도가 크다면 화재실이 아닌 바깥으로 열이 많이 전달될 거야. 그러면 화재 확산이 높아지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 벽체의 열 전도도가 다 작다라면 이쪽으로 전달되는 양이 적다라는 거예요. 보일러 관련된, 난방 관련된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이 벽체가 열 전도도가 큰 걸 원할 수도 있어요. 옆방까지 데워지기 위해서는. 근데 우리는 열 전도도가 작아야 돼. 왜? 화재 확산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화재가 났는데 얘가 단열 성능이 좋다. 열을 잘 전도하지 않는다. 즉 K값이 작다라는 것은 화재가 났지만 인근 방에 열 확산이 안 된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얘하고도 상관이 있고 이 A가 바로 뭐냐면 이 면적. 다야지는 면적. 이 L이 바로 뭐냐면 이 두께. 두께가 두꺼울수록 전달되는 열의 양은 이게 분모에 있는 거니까 두께가 두꺼우면 전달되는 열의 양은 작구나. 그러면 열 전달을 막기 위해서는 벽체를 두껍게 쌓는 게 좋겠구나. 뭐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체에 의해서 유체 자체가 운동해서 열이 전달되는 형태다. 이 대류랑 관련 있는 게 감지기나 헤드하고 감지기가 대류열에 의해서 감지를 해서 뭐 경보를 울리거나 물을 뿌리게 된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세한 거는 그 A에 관련된 거 자세한 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화 때. 자, 그리고 복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중요한 게 중간 매개물이 없다. 전자기파의 형태로 직접 전달된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이게 절대 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 화재가 났어요.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온도가 있을 거예요. 절대 온도. 이거의 4제곱에 이 열량이 비례한다. 그 말인 거예요. 어쨌든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열량이 들어오는데 그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그 정도 그 단어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그 옆에 플래시오버라고 적어놓고 건축물 화재 시 화재 확대는 복사열이 주된 원인이다. 그 복사열에 의해서 아까 얘기했던 플래시오버라는 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방 전체가 전부 다 화염에 휩싸여 버리는 플래시오버는 복사열에 의한 거다.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볼 필요가 없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소. 연소가 뭐냐? 불이 뭔지를 알아야 끌 거 아이가. 이런 거죠. 자, 일단 산화 반응이 있어요.
산화 반응은 어떠한 물질이 산소와 더해져서 생성물을 만들어내는, 산소와 더해지면 무조건 산화. 그런데 이 산화 중에 느린 산화가 있고 빠른 산화가 있어요. 느린 산화의 대표적인 예가 음식물 부패하는 거, 음식물 썩어 나가는 거. 빠른 산화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연소예요. 그래서 연소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연소는 어떤 물질이 산소와 빠르게 산화한다라는 게 바로 뭐냐면 급격하게 반응하여 산소와 급격하게 반응을 하고 그러면서 에너지를 내는데 그 에너지의 형태가 빛과 열의 에너지를 수반하는 그 산화 반응을 우리가 연소라고 얘기해요. 자, 빨리 반응해야 돼요. 산소와 결합을 하는데 빠르게 해야 되고 반드시 빛과 열이 나야 돼. 빛과 열이. 자, 그게 바로 연소라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가연물이 될 수 없는 거 막 그런 거 얘기할 때 거기 연소에 뭐 쭉쭉쭉 나오죠. 그렇죠? 메커니즘도 나오고 동그라미 3번의 니은 봐봐요. 질소와 같이. 공기 중에 78%가 질소인데 질소는 산소와 반응해요. 이게 이제 자동차 배터리 안에서, 배터리 맞나? 엔진 안에서 반응을 하는데 얘가 뭐 요런 걸 만들어내. 산소와 반응해. 근데 문제는 여기가 열을 내어 놓는 게 아니라 얘는 오히려 흡열 반응을 내. 흡열. 그래서 얘는 산소와 반응을 하지만 발열이 아니라 흡열이라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소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요거는 중요한 얘기니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질소를 왜 가연물이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가연물이라 하면 연소를 해서 빛과 열을 발생시키는 게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가연물이 될 건데 질소는 산소와 반응을 하지만 흡열, 열을 내어놓는 게 아니라 주변을 오히려 이렇게 주변의 열을 지가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질소는 가연물이 될 수 없고 이거를 연소 반응이라고 하지 않는다. 자주 나오는 지문이니까 기억해야 돼요. 철 녹슬고 음식물 부패하는 거 전부 다 연소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연소 메커니즘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연소가 일어날 때 반응하는 이 물질을 가연물이라고 얘기한다고. 가연물. 가연물이 산화돼서 산소와 만나게 되면 연소 생성물이 생겨날 건데 보통 대부분 가연물이 증기로 먼저, 기체 상태로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만들어지고 걔네가 산소하고 섞여야 돼요. 그 상황에서 뭐 라이터불을 갖다 대든 점화원을 갖다 대었을 때 연소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가연물이 증기가 되어 걔가 산소와 더해지는 이 상황을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한다라고 얘기해요. 가연성 혼합기가 형성되고 형성된 가연성 혼합기에 점화원, 어떤 불질릴 수 있는 에너지가 가해졌을 때 연소라는 것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뭐 산화 환원의 동시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산화는 산소를 얻거나 뭐 수소와 전자를 잃는 건데, 요거 나중에 심화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산화죄에 대한 얘기는 하나 할게요. 산화죄. 우리가 속이 안 좋았고 음식을 많이 먹었어. 그럼 뭐 먹어요? 소화제 먹죠. 소화제는 뭐 시키는 물질이에요? 소화시키는 물질. 그럼 산화제는? 산화시키는 물질. 그러면 산화와 환원은 산소로만 놓고 봤을 때 산소를 얻어가면 산화야. 누가 산소를 줘야 얻어가지. 그러면 얻는 놈은 산소를 줄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게 환원이고 주는 놈이 있어야 받는 놈도 있고 받는 놈이 있어야 주는 놈이 있어서 산화 환원은 동시에 일어나요. 자, 산화제는 남을 산화시키는 물질. 남을 산화시킨다라는 것은 남한테 산소를 주는 물질. 지가 가지고 있는 산소를 주는 물질. 그럼 지는 산소를 잃어버렸으니까 자기 자신은 환원이 되면서 다른 것들을 산화시키는 물질을 우리가 바로 산화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산화제가 될 수 있느냐? 산소를 줄 수 있어야 돼. 지가 원래 가지고 있는 산소가 많은 애들.
과망간산, 칼륨 이런 것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산화제가 될 수 있다. 자기 자신은 환원이고 남을 산화시키는 것들을 산화제라고 한다.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활성화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자, 그 반응을 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해요. 뭐 점화 에너지라고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화학에서 그런 도표를 그리는데요. 탄소를 이렇게 탄소 덩어리를 태웠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졌어. 이 연소인데 요건 이제 시간이 지나서 반응이 오른쪽으로 가요. 그런 얘기고 여기는 에너지 정도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탄소가 그냥 읽으세요. 보세요. 탄소가 가지는 에너지하고 산소가 가지는 에너지가 대충 이 레벨이라면 얘네들은 CO2는 그것보다 훨씬 낮은 레벨의 에너지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리는데 야, 그러면 에너지가 많다라는 거는 불안하다. 불안한 게 안정하게 가는 거니까 이거는 언제나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지만 얘네들이 항상 어떤 고개를 거쳐야 돼. 이렇게. 얘가 요 내리막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언덕을 올라가야 돼. 언덕을 올라가서 요 위치에 있는 순간 그냥 쭉 타고 내려오면 돼. 이 언덕을 올라가는 이 에너지의 크기, 이게 바로 활성화 에너지예요. 활성화 에너지. 이 활성화 에너지가 왜 필요하냐면 실제로 얘가 탄소 혼자 있고 O2가 뭐냐면 산소가 이렇게 손잡고 있는 건데 얘네들이 이렇게 요런 새로운 결합을 만들려 하면 기존의 네 사이에 내가 끼어들어야 되겠어. 그래서 이 결합 자체가 약해지면서 혼자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결합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 그러면 이 꼭대기에서는 탄소도 혼자, 산소도 솔로, 산소도 솔로. 이 상태에서 새로운 결합을 만들어서 밑으로 떨어지는데 어쨌든 반응을 하려면 무조건 이 언덕은 넘어가야 돼. 이 언덕. 그 언덕이 바로 활성화 에너지예요.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가 높은 게 올라가기 쉽겠어요? 활성화 에너지가 낮은 게 올라가기 쉽겠어요? 낮은 게 올라가기 쉽겠죠. 낮은 게 올라가기 쉽다라는 얘기는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반응이 쉽고 빠르게 일어난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해주는 물질이 있어. 그게 바로 촉매예요. 촉매. 활성화 에너지를 원래보다 낮춰주는 촉매를 정촉매. 활성화 에너지를 원래보다 키워주는 게 부촉매예요. 그런 것들이 있다. 자, 자동차 엔진에서도 저런 걸 많이 사용한다.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의 개념은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라는 게 필요한데 그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를 하고 작을수록 연소가 화학 반응이 빠르게 쉽게 일어난다. 그 개념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연소. 이런 연소가 일어났는데 완전 연소하고 불완전 연소라고 나와요. 완전 연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산소의 공급이 충분할 때 완전 연소가 일어나는 거고 불완전 연소는 산소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때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요. 연소가 일어나면 연소 생성물이 생겨난다 그랬는데 가연물이 어떤 원소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생겨나는 연소 생성물은 달라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의 대부분 사용하는 가연물은 주로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졌어요. 탄소와 수소. 그래서 얘는 연소하게 되면 그냥 무조건 H2O예요. 근데 얘가 문제야. 탄소가 연소를 했는데 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얘가 불완전 연소를 하게 돼. 그러면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져요. 일산화탄소나 아니면 타지 않는 숯댕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불완전 연소를 했다. 이게 그림이에요, 그림. 불완전 연소에 의해서 연소 생성물이 달라진다라는 사실. 그래서 어떤 화학 반응식을 쓰는데 완전 연소했다 그러면 탄소는 이산화탄소로 쓰면 되고 불완전 연소했다 그러면 탄소가 뭐 일산화탄소 내지는 숯댕이로 쓰시면 돼요. 자, 얘네들이 생겨나는 게 다르다. 그리고 탄화수소는 뭐냐 하면 이제 쟤네들이 이게 그냥 이 덩어리째로 그냥 남는다. 이제 그런 거예요, 탄화수소.
자, 불완전 연소의 원인은 뭐 공기양이 부족하거나 배기가 잘 안 되거나 얘들도 원인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실내 환기가 충분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온도가 떨어져 있거나 이럴 때 불완전 연소가 생겨난다. 그리고 뒷페이지에 더 잘 알아야 되는 게 생성물의 종류. 완전 연소는 이산화탄소하고 물인데 불완전 연소는 일산화탄소하고 그름이 주 성분이고 온도가 완전 연소가 일어나면 이때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요. 발열량이 더 많거든요. 이때는 불완전 연소는 온도가 완전 연소에 비해서 낮다. 이제 그렇게는 그거 구분하셔야 되겠고. 됐죠? 자, 그리고 탄화수소 화합물이라고 있는데 탄화수소 화합물이 석유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도시가스, 프로판가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탄화수소 화합물은. 그래서 탄화수소 화합물은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졌어요. 탄소와 수소. 그리고 걔네들 이름이 뭐 탄소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에 따라서 이름이 뭐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펜탄 이렇게 쭉 가는데 얘네들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심화로 가면 부탄까지는 화학식을 쓸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메탄, CH4, 에탄, C 2개, H 6개. 그 다음에 프로판, 3개가 프로판이거든요. C 3개, H 8개. 그 다음에 부탄이 4개예요. 부탄가스, C 4개, H 10개. 얘가 이렇게 된 거예요. CnHen 플러스 E. 메탄은 C가 이게 한 개잖아요. 한 개는 숫자를 안 쓰거든요. N이 1이니까 여기 1 집어넣으면 C 하나, H 4개. 이렇게 되는 거고. 에탄은 C가 2개. 그러면 여기 N에 2가 들어가는 거예요. 2가. 그러면 C 2개, 2, 4 더하기니까 H가 6개. 그리고 프로판은 3이 되는 거니까 집어넣으면 8개. 부탄은 4가 되니까 10개인데 자, 뭐 그거는 기억할 것도 없이 메탄에서 에탄 가는데 탄소 하나 늘어났죠. 수소 몇 개 늘어났어? 탄소 하나 늘어났는데 수소 몇 개 늘어났죠? 2개. 4개에서 6개니까 2개 늘어났어요. 에탄에서 프로판 가는데 탄소 하나 늘어났죠? 수소 몇 개 늘어났어요? 2개. 똑같아요. 탄소가 늘어나면 수소 2개씩밖에 안 늘어나.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결합 같은 걸 그려버리면 결합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봐요. 하나, 둘, 셋, 4개가 됐고 이 자리가 전부 수소인데요. 여기에 탄소가 붙는 순간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수소 하나 빠지고 수소 3개 들어오니까 수소 2개 들어온 거 똑같아. 그래서 탄소 하나 늘어날 때마다 수소 2개씩 늘어나. 그러면 기본적인 양만 알고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 얘네들의 뭘 알아야 되냐? 연소 반응식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써볼게요. CH4 연소는 무조건 산소와 더해지고 반응물 화살표 가고 산소의 양이 부족하다 그런 말 없어. 그러면 탄소가 있으니까 무조건 뭐 생긴다? 이산화탄소 CO2 더하기. 그 다음에 수소 있으니까 무조건 뭐 생긴다? H2O. 이건 정해져 있다고. 작은 숫자는 절대로 못 건드린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CHO, CHO 똑같은 거니까 원자 개수를 맞춰야 되는데 제일 늦게 맞추는 게 누구다? 산소. 산소 제일 늦게 맞춘다. 얘 제일 꼴찌로 맞춘다. 그러면 탄소부터 맞출게요. 탄소 1개. 반응 이후에도 1개. 됐어. 수소 4개. 반응 이후에 수소 몇 개? 2개. 그럼 4개를 2개로 바꾸는 것보다 2개를 4개로 바꾸는 게 편하니까 앞쪽에 숫자를 건드린다. 앞에 얼마? 2를 곱해주면 2 더하기 2가 아니라 2 곱하기 2. 그럼 4개. 이제 산소 맞출 자리. 자, 얘 제일 끝에 맞추니까 산소 2개. 산소 2 곱하기 1 2개. 산소 4개네. 그러면 앞에 가서 4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앞에 숫자 얼마? 2. 이렇게. 2. 이렇게. 자, 에탄 쓸까요? C 2개, H 6개, O2, 그 다음에 CO2, H2O. 이거는 무조건 써야 된다고. 자, 탄소가 2개네요. 여기 탄소 1개니까. 여기 건드리면 안 된다 했으니까 앞에 2 쓰는 거라. 자, 수소 6개. 수소 몇 개? 2개. 그러면 곱하기 3. 그걸 앞에 쓴다고. 자, 산소가 2 곱하기 4개. 산소가 1 곱하기 3. 3개. 7개. 근데 여기 2개. 곱해야 돼. 얼마 곱해야 돼? 2개가 7개 돼야 돼. 얼마 곱해야 돼요? 3.5. 2분의 7 곱하면 되잖아. 2분의 7. 그러면 약분되고 7. 3.5.
이렇게. 이렇게. 아니면 2분의 7 쓰던가. 될까요? 자, 이게 근데 이렇게 써진 데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요 앞에 쓰는 숫자를 개수라, 개수. 개수가 이렇게 소수, 분수 이런 거 싫어해가지고 정수로 만든다고 양변에 싹 다 2를 곱할 수도 있어. 그러면 이렇게 쓰는 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나중에 MOC 계산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요 앞에 있는 그 가연물, 이 앞에 무조건 1로 만들어주세요. 그게 편해요. 나중에 계산하기 위해서. 그냥 내비도 3.5로. 그냥 내비둬야 돼요. 나중 계산을 위해서. 자, 그 다음 프로판 볼까요? C 3개. 프로판은 LPG 그 성분이에요. 프로판 C 3개, O2, CO2, H2O. 자, 탄소가 3개. 그러면 오른쪽 앞에 3을 쓰면 되겠고. 자, 수소가 8개. 근데 2개니까 곱하기로 들어가는 거니까 4를 곱하면 4, 2, 8. 그럼 산소가 3 곱하기 2 6개랑 1 곱하기 4 4개 하니까 10개. 그럼 2개 있으니까 5 곱하면 10개 되는 거니까 이렇게 써야 돼요.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부탄 C 4개, H 10개, 그 다음에 O2, 그 다음에 여기 가면은 CO2, 그 다음에 H2O. 탄소 4개. 그러면 여기에 4. 수소 10개. 여기에 2개니까 곱하기 5를 해야 10개. 그러면 산소가 4, 2, 8. 1 곱하기 5니까 5, 13개. 그럼 여기에 2분의 13 쓰면 되지 뭐. 좀 나눌 필요 없이. 그러면 2 약분 되면 13 되는 거니까. 요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네모 박스 안에 B는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책에 보면 2분의 n 플러스 n 이런 거 있다면 그런 거 보지 말고 호돈소 물질 얘만 끝에 맞춘다. 그냥 그 생각하면 돼요. 호돈소 물질만. 반응식을 써야지만 우리가 나중에 MOC도 계산하고 여러 가지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반응식은 반드시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반응식을 쓸 때 탄소가 있으면 이산화탄소 나오는지 알아야 되고 수소가 있으면 물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거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왔긴 했는데 그거는 일단 심화 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소용 공기량의 계산에서 이론 공기량, 산소 이런 거 있어 이건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21페이지에 연소시 불꽃 색깔 요건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연소가 일어나는데 온도에 따라서 불꽃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21페이지 보시면 암적색부터 암적색, 적색, 휘적색, 황적색, 백적색, 휘백색. 오른쪽으로 갈수록 520도부터 시작해서 1500도까지 올라가죠. 온도가 올라갈수록 색상이 어떻게 돼? 밝아져. 어두운 빨간색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은색까지 간단 말이에요. 은색까지. 그러면 지금은 제일 어두운 색깔의 암적색이 520도. 요 기억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암이 어둡잖아요. 그게 이제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지. 적색 갔다가 결국은 이 끝에 휘백색으로 가는데 이게 은색인데 중간에 이제 주황색이 들어가요. 주황색이. 그래서 휘적색, 황적색 이런 게 막 들어. 황적색이 영어로 하면 옐로우 레드야. 주황색. 빨간색에서 시작해서 밝은 은색으로 가는 그 사이에 주황빛이 섞이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달라지고 온도가 520에서 시작해서 휘백색이 가면 야가 1500도라는 거. 요거 2개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온도도 나중엔 다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연소가 일어날 때 뭔가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지만 일어난다 해서 연소의 3요소, 4요소 이런 게 있어요. 자, 불이 일어나려면 탈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탈물질, 그걸 바로 가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탈물질 아니면 연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산소가 무조건 있어야 돼. 산소. 공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공기 안에 21%가 산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냥불이라도 갖다 대야 되는 거니까 점화원. 점화원은 다양하게 작용을 할 수 있어요. 이거 3개가 바로 연소의 3요소. 근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연쇄 반응.
이까지 나오면 4요소. 그리고 이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여기가 바로 화염, 즉 불꽃 있는 연소. 불꽃의 원인이 바로 이 연쇄 반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다 맞아 떨어져야지만 연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은 야, 세 가지가 무조건 다 충족이 돼야 불이 난다라는 것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불은 꺼지겠네. 그죠? 그게 바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불을 끈다. 아, 그러면 소화를 시키려면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없애도 불이 꺼지겠네? 가연물을 없앤다. 제거 소화. 가연물 제거함으로써 제거 소화. 그 다음에 산소를 없앤다. 산소 없으면 우리도 죽죠. 그래서 이건 질식 소화. 그 다음에 점화원, 에너지를 없앤다. 어떻게 온도 같은 걸 내려서 냉각 소화. 그 다음에 연쇄 반응은 나중에 나올 건데 연쇄 반응은 야는 뭐 부촉매 효과 이렇게 얘기해요. 연쇄 반응을 차단해서 불을 끄는 그거를 바로 우리가 부촉매 효과. 그리고 요거 세 가지는 물리적 소화라고 얘기를 하고 부촉매 효과는 이거는 반응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화학적 소화라고 얘기를 해요. 연소의 3요소가 나왔으면 그걸로 소화 방법으로 이제 짝지을 수 있으면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뒷페이지 가면 하나라도 충족 안 되면 연소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은 하나라도 없애면 소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소방관이 될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보자라고 나왔네요. 가연물, 탈물질. 자, 연소는 산소와 이제 결합을 한다 했으니까 이 가연물의 조건을 보면 가연물의 구비 조건이 중요하거든요. 자, 쉽게 산소와 결합해서 그 말이 산화돼서 그리고 열을 무조건 발산해야 돼. 열을. 그래서 아까 질소가 가연물이 안 되는 이유는 질소의 산화는 뭐기 때문에? 앞에 넘겨봐요. 질소는 왜 가연물이 안 된다 했어요, 제가? 흡열이기 때문에. 가연물이라 하면 가연물의 조건은 무조건 산소와 잘 결합을 해야 되고 무조건 발열해야 돼, 발열. 그런데 질소는 산소와 결합은 할 수 있으나 흡열이기 때문에 가연물로 넣지 않겠다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가연물의 구비 조건 한번 볼까요? 이게 쉽게 발화하는 조건, 불나기 쉬운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연소 발열량이 클수록 그러면 위험할 조건 이렇게 봐도 되니까. 그리고 산소와 친화력이 클수록 산소와 결합해야 되니까. 그리고 표면적이 넓어야 돼. 왜냐하면 산소와 결합하는 게 그 표면적에 산소가 달라붙기 때문에. 자, 표면적이 클수록 거기에 이거 똑같은 말은 아닌데 비표면적이 크다 하고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표면적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물체의 표면적이라 하는 것은 이 바깥에 페인트 칠할 수 있는 면적을 표면적이라 해요. 그래서 표면적이 크다라는 것은 산소가 달라붙을 수 있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산화 반응, 즉 연소 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거고, 비표면적은 그냥 그 질량을, 중량을 고려한 표면적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스티로폼 같은 거 구멍 있는 그러한 것들은 그냥 비표면적이라고 해요. 근데 똑같은 개념으로 표면적이 크다라고 받아들이셔도 아무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온도와 압력이 크면 연소가 잘 일어나요. 그래서 온도와 압력이 크고 연소 범위가 넓어야 돼요. 연소 범위는 나중에 배울 건데 아까 가연물이 증기, 가연성 기체가 만들어지고 얘네들이 산소하고 섞여 있는 거를 가연성 혼합기라고 했는데 어떠한 물체는 공기 중에 4%만 있어도 불이 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수소 같은 경우에는요, 그 연소 범위가 4에서 75%야. 공기 중에 4%에서 75%가 있다라면 점화원을 갖다 대면 불이 난다 이런 거고, 프로판 같은 경우에는 2.1에서 9.5%, 공기 중에 2.1%에서 9.5% 있으면 불이 난다예요. 이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불이 쉽게 일어날 거니까 가연물의 구비 조건이 이 범위가 넓을수록 불나기 쉽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고, 화학적 활성도는 반응이에요. 반응이 크게 잘 일어나는 물질이라면 활성도가 크다, 반응이 잘 일어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고, 그리고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자 거기 하나만 써놓으세요.
시옷인가?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 불꽃이 나거든요. 그래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또 있어. 그래서 걔네들이 좋은 가연물이다. 소방으로 보면 안 좋은데 어쨌든 가연물의 구비 조건이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23페이지에는 이제 작을수록 불 잘 나는 거.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아까 반응이 빠르게 일어난다 했으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작거나 자, 니은의 열 전도율이 작을수록 별표. 이게 설명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열 전도율이 작다라는 것은 열 축적이 잘 된다. 아까 전도를 얘기하면서 여기서 화재가 났어. 그러면 열이 발생할 건데 이 고체에 의해서 열이 전달이 될 건데 아까 식을 이렇게 썼잖아요. KAL 델타 T 요거 열 전도율. 얘가 이제 열 전도율이 작으면 전달을 잘 안 해주고 얘가 열 전도율이 크면 전달을 잘 해줄 거예요. 그러면 가연물도 마찬가지인 거라. 가연물의 열 전도율이 작다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한테 안 준다. 그러면 지가 가지고 있다. 지가 가지고 있으니까 지한테 열 축적을 해놓고 있으니까 얘가 화재가 잘 일어난다. 가연물은 열 전도율이 작아야 돼요. 알았죠? 열 전도율이 작다라는 개념이 열 축적이 잘 된다. 열 전도율은 여기서도 나오고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이게 가연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접촉하는 금속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다 달라질 건데 문맥을 꼬박꼬박 이렇게 꼼꼼히 읽고 가연물이다 그러면 열 전도율이 작아야지만 화재가 잘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비열은 작아야 돼. 비열이 작아야 온도 변화가 쉽게 일어나고 온도 변화가 쉽게 일어나야 높은 온도가 빨리 도달해. 빨리 도달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게 불이 잘 나요. 비열이 작은 게. 자, 그리고 비중이 작다는 얘기는 가볍다. 가벼우니까 잘 섞여가지고 너도나도 온도 변화가 심해. 이게 높은 온도에 빨리 도달한다. 그냥 그러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인하점이 낮아야 돼요. 인하점이 불 붙는 점인데 그게 낮을수록 가연물이 좋은 가연물이 된다. 그리고 나머지 뭐 표면장력 이런 거는 몰라야 되겠습니다. 자, 표면장력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가연물이 가지는 구비 조건이 그렇다면 가연물이 안 되는 거. 아까 얘기했던 동그라미 3번의 흡열 반응인 거 안 된다 그랬어요. 질소 관련된 거. 그리고 주기율표 상에 영조, 아까 저는 8쪽이라고 얘기했는데 주기율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오른쪽 제일 끝에 있는 거 있잖아요. 영조. 여기서 영조. 불활성 기체. 불활성이라는 활성이 없다. 지 스스로 완벽한데 뭐 산소 달라붙어도 필요 없다 이건 거지. 그래서 불활성 기체는 헬륨, 네온, 아르곤. 순서대로 이름이 그래요.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것들은 가연물 자체, 반응 자체를 안 해요. 굉장히 안정한 물질이라서. 그리고 완전 산화물 중요해요. 완전 산화물. 탄소가 반응을 하게 되면 완전 산화가 되면 이산화탄소예요. 얘는 완벽한 형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리 산소를 갖다 주고 온도를 높이고 압력을 둬도 더 이상 반응을 안 해. 완전 산화물. 얘는 화합물이 그게 될 수가 없고 가연물이 될 수 없고 그에 반해서 일산화탄소. 얘는 불안정한 상태로 있는 거기 때문에 얘한테 산소를 주게 되면 이게 2분의 1 주게 되면 얘는 다시 CO2가 돼요. 산화 반응이 일어나. 그래서 이 문장은 항상 그렇게 물어봐요. CO는 뭐 가연물이 안 된다 이렇게 물어보거나 CO2는 가연물이 된다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반대지. CO2는 더 이상 탈 수가 없어. 얘는 가연물이 될 수가 없고 CO는 다시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가연물이 된다라는 거. 그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자체가 돌이나 흙 같은 거는 자체가 연소를 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은 가연물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